코로나 관련하여 자국에서도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골치가 아픈 일본에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관련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IOC 딕 파운드 의원이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불과 6개월 뒤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같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무관중으로 열리길 바라지 않는다고 NHK가 보도했는데,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초반까지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필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이 이와 같은 소식을 내보내자 일본 온라인 네티즌들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취소되는 게 옳다고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제대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상기시키면서 베이징 올림픽도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각종 포털 등에서 베스트 댓글이 되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서양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참가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을 의심하고 있는 미주나 유럽에서 불과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 베이징 올림픽을 참여하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그때까지 경제 정상화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별 상황이 정상으로 복귀될 가능성이 낮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사실상 개최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베이징 올림픽 취소설이 나온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 중국 우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로 인해 자국의 올림픽이 취소되면 적지 않게 당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 책임론을 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보복까지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는 이와 관련 중국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국이 반대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베이징 북경올림픽을 하더라도 반반 올림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과거 냉전 시대의 이념차로 인해서 모스크바 올림픽과 LA 올림픽은 동서양이 반반씩 갈라져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코로나 위험성이 낮다며 세계 각국을 중국 베이징 올림픽으로 초대장을 돌리는데,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며 참가를 꺼리고 그 가운데 중국과 원치 않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든지 말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상하의원 당파를 초월해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가 된다면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올림픽 보이콧이 나오게 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애매한 국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올림픽 참여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되게 경제 보복을 당하는 호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반기를 들고 있는 미국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 등은 현재도 매우 심각한 외교 갈등으로 빠져들면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중국 보이콧과 갈등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영국도 화웨이 배제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영국에 대해서도 보복당할 준비를 하라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최근 영국은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모든 화웨이 장비를 제거한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습입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모든 결정과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면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갈등 양상은 결국 베이징 올림픽까지 영향을 끼쳐 동시다발 보이콧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또한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했었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호주는 일찌감치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시장 출마 후보가 도쿄올림픽에서 올림픽이 불가능하다면 런던에서 열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캐나다에서도 자국 선수들을 도쿄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사전에 비친 바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문제는 선수 안전 핑계로 매우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도쿄와는 다르게 이곳에는 외교적 이유가 결부돼 중국 자체에 대한 보이콧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현재 역대급인 조치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을 것으로 파악돼 더욱더 갈등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데 절대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수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공산당 체제의 중국은 확진자 수를 거의 제로로 맞춰놓을 정도로 베이징 방역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에 입국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방역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전인대 혹은 OECD 회의 등 큰 개최를 할 때 지역의 공장을 올스톱 시키기도 하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자국의 공기 오염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차량 이동 및 공장을 멈추는 행동도 서슴지 않기에 베이징은 해당 시기가 되면 수개월간 확진자가 제로인 코로나 청정 도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전히 올림픽 참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갈리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베이징 올림픽 참여가 일종의 선택의 기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미중 갈등은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새로운 강력한 중국 제재 정책을 발표합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할 내용의 초안에는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공산당원과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것도 담겼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익명의 정보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공산당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국 소속이나 국영기업 임원의 방문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중국 인구의 거의 5분의 1인 2억 7천만 명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강경 노선 전략을 택하고 있으나 지난 2017년 이후 발언은 강경하게 해도 실제 행동은 달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안건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만약 이 조치가 이뤄진다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최악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에도 이민법 조항을 근거로 미국 국익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들의 국민을 입국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건이 실시된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중 라인의 첨예한 대립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문제도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공산당은 축복이라는 발언으로 받아치고 있습니다. 1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의 시 주석은 당은 모든 것을 영도한다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보완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근본이고 전국의 각 민족의 이익이자 행복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것은 중국과 중국 인민, 중화민족의 큰 행운이라면서 당의 영도를 견제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이 전체를 총괄해 조율하는 것이 중국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장점이라면서 별들이 달을 받쳐주는 격으로 달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바로 전날 언론 브리핑과 대담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최대 국가안보 과제가 중국 공산당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로 다음날 나와서 미중 간의 신냉전이 더욱더 확실하게 고착화되어가는 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과거 사드 때보다는 확실히 사이가 회복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한한령이 해제되었다는 오보가 나갈 정도로 중국 지방에서 한국에 대해 개방적이 되었다는 뉴스도 나오면서 잠시 중국 관련 수혜 주식들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한국 연예인들의 틱톡 계정을 모두 삭제 혹은 차단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갑자기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팬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계정들이 대거 차단된 것입니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추진되는 등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여러 차례 우호적인 몸짓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일이 당국 차원의 조치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했지만, 과거 한국 연예인들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이후 중국 활동이 제약돼 더우인 같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어렵게나마 팬들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이렇다 할 설명도 없는 계정 차단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폼페이오는 이 틱톡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틱톡을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 수중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틱톡 말고도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챗과 같은 메신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줘서 중국 앱의 퇴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중국을 다르게 보고 근본적인 다른 조건으로 중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중 강경책이 역대급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중 간의 대립은 점점 더 주변국들이 긴장케 하는 국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도 언제든지 미중 간의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어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민간 부문의 물자 공급에 개입하는 법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총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하면서 재정과 관련 규정을 동원한 연방 차원의 전방위 대처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자 공급을 늘리는 데 필요한 DPA, 즉 국방물자 생산법 발동을 밝혔습니다. 이 법은 1950년 한국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안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시와 같은 비상 상황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2차 대전 당시 총기와 탱크를 생산했던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는 중국에 있는 자사 공장에서 수술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GM과 포드 등이 셧다운되는 북미 공장에서 인공호흡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업이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기타 필요한 의학적 물품의 생산 속도를 높이게 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프랑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는 자사 향수 화장품 제조 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해 보건당국에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스코틀랜드 주류회사 부르독, 리스진, 베르던트 스피리츠와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 등도 손 세정제를 직접 생산하거나 알코올을 대량으로 기부해 돕기로 했고, 중국에서는 애플 아이폰 제조기업인 폭스콘이 생산 라인 일부를 마스크 제조 라인으로 전환해 하루 100만 개의 마스크를 찍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미국이 총력적으로 전시 생산 체제로 들어간다면 비할 바가 못 되는 수준일 것입니다. 미국의 전시 생산력에 관한 이야기는 2차 대전 당시 사례가 가장 와닿을 것입니다. 당시 독일 공군을 지휘했던 괴링은 1941년 7월 미국은 냉장고나 차는 잘 만들지만 항공기는 잘 못 만든다 라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잠자던 거인을 잠에서 깨운 정도가 아니라 열받아서 미쳐 날뛰게 만든 이 사건 이후 이전까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전쟁에 끼어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던 공화당의 대표적 고립주의 정치인들조차 공습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백악관으로 연락을 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일종의 충성맹세와 함께 전쟁 수행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를 약속했고, 미국은 엄청난 물자를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종전될 때까지 총 생산된 군수물자 생산량을 100으로 보고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1위 미국은 전 세계의 41.7%를 차지하여 그야말로 압도적인 생산량을 보입니다. 전함, 전투기, 탱크 등을 그야말로 오븐에서 쿠키 찍어내듯이 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봐왔으니 미국의 생산력에 대한 에피소드를 잠시 보겠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던 맨하튼 프로젝트 당시 우라늄을 분리하기 위한 입자 가속기를 건설하면서 대량의 전선이 필요해졌는데 전시 상황이라서 전선에 쓸 구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미국은 일고의 망설임도 없이 은으로 만든 전선을 사용해버립니다. 알다시피 은이 전선으로서는 구리보다 더 우월합니다. 이렇게 전선을 만드는데 쓰는 이 무려 13,000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1945년 당시 미 태평양 함대가 행정실수로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전투 식량의 보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식량이 너무 많이 보급되어서 처리할 방법이 없자 여기저기로 떠넘기느라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단 4개월 동안 미국은 태평양 함대에 1억 명분의 식량을 보급해버린 것입니다. 풀뿌리와 벌레를 먹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던 남태평양의 일본군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굴러다니는 미군 전투 식량을 주워먹고 오히려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전시체제로까지 격상하고 있는 미국은 각 주에서 군 투입 요청도 잇따르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육군 공병대를 통해 야전병원 등을 긴급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구정 마스크 500만 장과 특수 인공호흡기 2,000개를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시 극강의 미국을 상징하는 특이한 비전투용 물건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최근 판정자가 폭증한 뉴욕주의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원 조치가 미흡하다고 불만을 계속 나타내왔는데요. 17, 18일 트럼프와 대화를 나누고서는 돌연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라고 태도를 확 바꾸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가 바로 해군 병원선 USNS 컴포트를 뉴욕항에 배치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컴포트함은 버지니아주 노포크항에 또 같은 종의
러시아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항에 정박 중입니다. 이들 병원선은 한 척당 약 1000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떠다니는 병원입니다. 과거의 병원선은 전투 지역과 안전 지역 사이에서 부상을 입은 부상병들을 긴급히 치료한 후 후방으로 후송시키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만, 현대에 들어서는 전장의 후방에 위치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시설을 갖추어서 선박 자체가 온전하게 병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형 병원선은 당연히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현대에는 수시로 대형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나라만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병원선은 전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이 벌어진 나라의 의료 지원을 위해 파견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출동하기로 한 미 해군의 머시급 병원선은 총 2척입니다. USNS 머시, USNS 컴포트죠. 베트남 전쟁 이후 미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사용한 헤이븐급을 대체하기 위해 클레멘테급 유조선 기반의 병원선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정도의 배는 환자 발생 시 후방으로 이송을 한다기보다는 이 병원선 자체가 야전병원 역할을 하며 내부 시설이나 의료 인력도 한국의 대학병원급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이 7만 톤에 달하는 대형 유조선에서 개조된 만큼 그 크기가 거대한데, 멀시급 병원선인 멀시와 컴포트는 길이 272m로 미 해군 함대에서조차 세 번째로 큰 선박으로 항공모함 니미츠급, 제랄드 포드급 다음입니다. 지상의 종합병원을 방불케 하는 1000개의 일반 병상과 80개의 중환자형 병상 이외에도 응급실 280병상, 다양한 뇌외상 환자에 대비한 12곳의 수술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500병상 이상부터 대형 병원이라 하는데,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과 병상 수가 비슷한 떠다니는 대학병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설로는 CT를 포함한 방사선 서비스, 주요 실험실 및 위성 실험실, 중앙멸균 처리실, 의료공급 약국, 물리치료 및 화상치료실, 중환자실이 있고, 치과 검안실, 렌즈 실험실, 혈액은행, 2개의 산소 생산 공장과 영안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수술로봇 다빈치 최신형을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다빈치의 경우 최소 중견급 대학병원 이상은 돼야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들이 이거 부러뜨리면 그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라는 농담이 있는 비싼 장비입니다. 병원선 머시오는 미국의 타 국가 및 지역에도 인도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로 태평양 지역에서,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인도 벵골만에서 사이클론의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배치되었고, 900명의 승무원, 300명의 의료진과 건설 전문가들이 1369번의 수술을 포함하여 9만 1000명의 환자를 치료했고, 2010년에는 태평양 파트너십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를 방문해서 10만 9754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1580번의 수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항해 중에 한국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의 응급 환자를 무사히 치료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러시아 해군은 배수량 1만 2000톤급 B320 오비급 병원선 3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초대형 병원선의 7만 톤급대 1만 2000톤급으로 크기 차이부터 엄청난데 의료인력, 장비는 더하겠죠. 그래도 러시아니까 저 정도 규모를 운영하지, 다른 나라는 대형 병원선 자체가 거의 없고, 한국의 경우 군용 병원선은 미보유 상태였고, 훈련함으로 2018년 진수한 6000톤급 한산도함의 강의실과 실습실을 유사시 수술실, 진료실, 병실로 전환 사용 임무를 수행하고, 헬기데크에서 수술 환자 발생 시 육지로 이송시키는 정도를 합니다만, 본격 병원선은 아니라 보입니다. 국방비 지출 순위 9위의 한국도 이런데, 제대로 된 병원선을 운영하는 나라는 극소수인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7만 톤급 미국 병원선은 그야말로 미국의 전시 생산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투하지 않는 군용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도 그렇고, 더더욱 평시임에도 항공모함만한 병원을 바다에 띄워놓고 다니는 돈잔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병원선은 국제법상 보호받는 대상이지만 확실히 식별할 수 있는 마크,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 등을 부착하고 있어야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해역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를 통보해야 하고, 탄약 등의 군수물자나 무장병력을 수송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유형 무장의 경우는 허가되고, 원격은 받지 않더라도 임금에는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저항하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더라도 저항하지 않는 승조원이나 의무인원, 입원 환자 등은 현역 군인이라도 포로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표식을 달아야 하는 것은 병원선 스스로의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병원선 하나가 아닌 전체 함대의 입장에서라면 역으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징과 우리나라가 조금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면, 러일 전쟁 당시 대한해협 해전에서 경멸된 러시아 발트 함대의 경우도 바로 병원선 때문에 일본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발트해에서 아프리카를 거쳐 지구 반바퀴를 돌아오는 살인적인 여정으로 지칠 대로 지친 발트 함대는 대한해협을 지나 신속하게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그쪽 함대와 합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대한해협에, 정확히는 대한제국의 진해해 입항에 대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친 발트 함대는 전투를 피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대한해협에 안개가 짙게 끼어 발견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트 함대의 병원선인 오레로가 밝게 켠 등불이 안개 속에서 일본군 정찰함에 포착되고 맙니다. 만약 오레로가 전쟁 법규를 위반하고 불을 껐다면 러시아 함대는 무사히 대한해협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의 해전에서 발트 함대는 대패. 이 전투로 인해 러일 전쟁의 승기는 일본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마침내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고 러시아는 한낱 아시아 녀석도 못 이기는 종이호랑이가 되어 후일 혁명과 함께 사라지고 러시아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병원선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나 러시아, 일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초대형 군용병원선은 단순히 천병상의 가치뿐만 아니라